2010년 6월 3일 목요일 오전, 경상북도 봉화군 하늘리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끈적한 더위가 내려앉아 있었다. 아직 아침 8시도 되지 않았지만 상이슬글 감싸고 있던 옅은 안개는 이미 걷히기 시작했고 마을 뒤편 사과밭 위로 뜨거운 햇빛이 번지고 있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다. 밤새 젖어있던 흙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고 밭고랑 사이로 날벌레들이 낮게 맴돌았다. 68살의 농부 김동수는 허리를 구부린 채 감자밭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마른 잎 하나를 손가락으로 비벼보다가 낮게 혀를 찼다. 이상하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감자 줄기들이 군데군데 누렇게 변해 있었다. 처음에는 병충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밭뿐 아니라 옆집 최 노인의 밭과 비탈 아래 작은 사과밭까지 같은 상태였다. 잎은 힘없이 처져 있었고 줄기 끝은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검게 말라 있었다. 김동수는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흙이 가루처럼 부서졌다. 그해 봄은 유난히 비가 적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며칠 전부터는 관계 술에도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았다. 그는 밭끝에 서서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잡목과 고사리로 뒤덮인 황무지 한가운데 오래전에 버려진 도루물이 있었다. 예전에는 하늘리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길어다 마셨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마을에 수도가 들어온 뒤로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 주변 집들이 하나둘 비워지고 밭 주인들마저 도시로 떠나면서 우물은 완전히 잊혔다.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다. 우물 가장자리에 제대로 된 벽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로 둥글게 쌓아 올린 일반적인 우물과 달리 그 우물은 땅바닥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낮았다. 오래전에 누군가 얇은 나무판 몇 장을 덮어 놓았지만 비바람에 썩은 판자는 사람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보였다. 김동수는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양동이 2개와 굵은 밧줄, 낡은 쇠두레박을 챙겨 다시 나왔다. 우물까지는 밭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길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김동수는 허리까지 자란 잡초를 낫으로 쳐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고사리 잎이 장화에 달라붙었다. 가시덤불 사이에서는 모깃대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우물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썩은 물 냄새만은 아니었다. 오래된 기름, 젖은 재, 불에 탄 고무 같은 냄새가 흙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김동수는 코를 막으며 썩은 나무판을 옆으로 밀었다. 판자 아래에서 작은 벌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우물 입구는 지름이 약 1m 정도였고 안쪽 벽에는 검은 이끼가 두껍게 붙어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깊이는 대략 6m, 수위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 바닥에는 검은 물이 얕게 고여 있었고 그 위로 기름막처럼 번들거리는 얇은 막이 떠 있었다. 김동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폐유라도 버렸나? 햇빛이 거의 수직으로 우물 안을 비추고 있었다. 평소라면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을 바닥이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김동수는 한참 동안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흰 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너무 길고 반듯했다. 다른 하나는 둥글게 휘어 있었고 끝부분이 매끈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더 앞으로 내밀었다. 검은 진흙 사이에 박힌 흰 물체들은 돌이 아니었다. 뼈처럼 보였다. 김동수는 황급히 몸을 뒤로 뺐다. 순간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자갈 몇 개가 우물 안으로 떨어졌다. 잔잔했던 수면에 물결이 번졌다. 물결이 가라앉자 바닥에 있던 물체 하나가 천천히 옆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손가락처럼 가늘고 길었다. 김동수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두레박에 밧줄을 묶어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렸다. 처음에는 물체에 닿지 않았다. 두 번째에는 진흙만 퍼 올렸다. 세 번째 시도에서 쇠두레박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딱! 금속과 뼈가 부딪히는 듯한 메마른 소리였다. 김동수는 밧줄을 잡아당겼다. 두레박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검은 진흙물이 가장자리로 흘러내렸다. 그 안에는 손바닥보다 긴 뼈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표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쪽 끝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었다. 김동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평생 돼지와 소의 뼈를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것은 가축의 뼈와 달라 보였다. 지나치게 가늘었고 관절 부위의 모양도 낯설었다. 그는 뼈조각에 손을 대지 못한 채 한동안 굳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양동이와 두레박을 내버려 두고 밭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약 20분 뒤 김동수는 인근에서 일하던 젊은 농부 이창민을 데리고 돌아왔다. 창민은 처음에는 동수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레박 안의 물체를 보는 순간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뒤 한참 동안 화면을 확대했다. 어르신, 왜, 이거 사람 뼈 같은데요? 김동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민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오전 10시 17분 봉화경찰서 순찰차 2대가 하늘리 북쪽 농로에 도착했다. 이어서 형사팀 차량과 소방구조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요원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평소 차량 한 대 보기 힘든 황무지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노인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오래전에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산에서 죽은 짐승의 뼈가 빗물에 떠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법의관은 두레박 안의 뼈 조각을 몇 초간 살펴본 뒤 곧바로 표정을 굳혔다. 사람 뼈입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경찰은 노란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뒤로 물렸다. 구조대원 2명이 방독면과 방수복을 착용했다. 우물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썩은 유기물과 유독가스가 쌓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사다리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첫 번째 구조대원이 바닥에 도착한 순간 무정위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바닥 확인했습니다. 지상에 있던 형사들이 우물 입구로 다가갔다. 뭐가 보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검은 물속에서 수십 개의 뼈 조각이 올라왔다. 길게 갈라진 대퇴골, 갈비뼈, 손가락뼈, 치아가 붙어있는 턱뼈가 차례로 흰 천 위에 놓였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두개골의 왼쪽 관자놀이부터 정수리까지 깊게 함몰되어 있었다. 매끈한 원형이 아니라 각진 물체로 여러 차례 내려친 듯 불규칙한 균열이 퍼져 있었다. 턱 부분과 뒤통수에는 검은 탄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감식 요원이 두개골을 돌려보다가 목 아래쪽 절단면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톱을 썼습니다. 봉화경찰서 강력팀장 강민재가 물었다. 사망 후입니까?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단면 상태를 보면 사후 훼손 가능성이 큽니다. 강민재는 우물 옆에 늘어놓은 유골을 내려다보았다. 단순 추락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한 남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죽은 뒤에는 시신을 훼손했고 불로 태웠다. 그리고 남은 뼈를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우물 바닥에 버렸다. 그때 또 다른 감식 요원이 녹슨 물체 하나를 증거 봉투에 담아 가져왔다. 손가락 굵기의 철사였다.
일부는 둥근 고리 모양으로 꼬여 있었고 표면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법의관은 철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손목이나 발목을 묶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 없이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수면 위로 기름막이 흔들리고 있었다. 햇빛을 받은 기름막이 무지갯빛으로 번졌다. 그는 오래된 불 냄새의 정체를 이해했다. 시신은 다른 곳에서 불태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타지 않은 유골과 재, 기름이 함께 우물에 버려졌다. 세월이 흐르며 그것들이 물과 흙에 섞여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국과수는 현장에서 1차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유골은 성인 남성의 것이었다. 추정 나이는 30대 초중반. 사망 시점은 최소 2년 전. 두개골에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손상이 있었고 뼈 여러 곳에서 절단과 탄화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물 안에서는 옷이나 신발, 지갑, 휴대전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단추 하나조차 없었다. 누군가 신원을 감출 목적으로 소지품과 의류를 따로 처리한 것이 분명했다. 강민재는 현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물은 마을 사람조차 위치를 잘 모르는 황무지 깊숙한 곳에 있었다. 외지인이 우연히 찾아오기 어려운 장소였다. 범인은 이 근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자 옆에 있던 윤혜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예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이거나요. 강민재는 잡초에 파묻힌 좁은 길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길처럼 보였지만 우물 뒤쪽에는 희미하게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작은 차량이 지나갔던 흔적이었다. 너무 오래되어 타이어 무늬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4시 무렵 유골 수습이 거의 끝나갈 때였다. 통제선 밖에서 한 노파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경찰관이 막아서자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우리 아들이에요. 주재훈이라고 합니다. 새해 전에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없어요.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혹시 저 아래 있는 사람이 우리 재훈이 아닙니까? 강민재는 사진을 받아 들었다. 사진 속 남자는 30대 초반. 유골의 추정 연령과 일치했다. 봉화 인근 마을에 살았고 2007년 겨울부터 행방이 묘연했다는 점도 사망 추정 시기와 비슷했다. 수사팀은 즉시 노파의 DNA를 채취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유골은 주재훈이 아니었다. 첫 번째 실종자는 틀렸다. 그러나 그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봉화경찰서로 또 다른 남자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였다. 그는 낡은 서류 봉투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남자는 짙은 눈썹에 마른 얼굴을 가진 34살의 남자였다. 제 동생 박준석입니다. 박성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07년 11월에 서울로 일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재가 물었다. 실종 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성호는 잠시 망설였다. 재수 씨가 계속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한테 전화도 한다고 했고요. 직접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박성호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몇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늘 짧았답니다. 돈을 벌면 돌아오겠다는 말만 하고 바로 끊었다고 했어요. 강민재는 사진 속 박준석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동생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박성호가 대답했다.
서밀안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훗날 강민재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했다. 우물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박준석의 유골만이 아니었다. 그날 검은 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세 사람이 수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의 가장 아래쪽 층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중심에는 언제나 서밀안이 있었다. 박성호가 봉화경찰서를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그의 혈액과 우물에서 수습한 유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며칠이 필요했다. 그동안 강민재는 박준석이라는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2007년 11월 서울로 떠났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 기록상 박준석은 1973년 9월 18일 경상북도 봉화군 하늘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그가 20살이 되기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이정임은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 사과밭과 감자밭을 일구었다. 형 박성호는 결혼 후 안동으로 이사했지만 준석은 어머니 곁에 남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주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일했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박준석을 성실한 청년으로 기억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으며 술자리에 가도 먼저 취하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프면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봉화로 내려왔고, 명절마다 조카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결혼 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박준석의 아내 서밀아는 같은 봉화 출신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 미라는 읍내 미용실과 식당을 전전하며 일했고, 준석은 서울에서 일할 때가 많았다. 두 사람의 결혼은 연애보다는 양가 어른들의 권유로 이루어졌다. 준석에게는 당시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렵부터 약 5년간 교제했다. 그러나 유진의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녀의 오빠 한태규가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경찰서를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준석의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석은 서밀안과 결혼했다. 처음 몇 년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딸 박소연이 태어난 뒤 준석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도권 건설 현장에 나갔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 보냈고 돈이 모이면 하늘리에 낡은 집을 고쳐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2004년 여름이었다. 준석이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허리와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예전처럼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웠다. 건설 현장에서는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은 준석은 봉화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읍내의 철물점과 과수원에서 일을 도왔다. 그러나 예전에 벌던 돈의 절반도 손에 쥐지 못했다. 집에서는 병원비와 아이 교육비가 계속 나갔다. 그 무렵 준석은 동네 선배들을 따라 화투판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걸리값 정도를 걸었다. 이후 판도는 10만 원, 100만 원으로 커졌다. 준석은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더 큰 돈을 빌렸다. 급기야 영주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던 오동철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사고 보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빠르게 사라졌다. 미라는 남편이 다시 돈을 벌어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준석은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왔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화를 냈다. 2006년 봄, 준석은 어머니 이정임에게 집 뒤편 사과밭을 팔아달라고 요구했다. 그 땅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 성우에게 남긴 것이었다. 이정임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날 밤 준석은 어머니 집의 장독대와 창문을 부수고 마당에서 한참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
박성호는 당시 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전까지는 어머니한테 소리 한번 지르지 않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에 몰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폭력을 쓴 적도 있습니까? 강민재가 묻자 성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멍이 든 걸 몇 번 봤습니다. 물어보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어요. 강민재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박준석이 피해자라는 사실과 그가 좋은 남편이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가 아내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그를 죽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DNA 결과는 나흘 뒤 도착했다. 박성호와 우물 속 유골은 형제 관계일 확률이 99.98% 이상이었다. 우물에서 발견된 남자는 박준석이 맞았다. 수사팀은 즉시 서미란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그녀는 대구 달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주민등록상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지만 실제로는 피부관리실과 식당을 오가며 일하고 있었다. 강민재와 윤혜진은 그날 오후 대구로 내려갔다. 섬이라는 연락을 받고 아파트 앞 카페로 나왔다. 사진에서 본 젊은 시절보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을 풍겼다. 검은색 원피스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쳤고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묶여 있었다. 강민재가 신분을 밝히자 그녀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 남편분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화 하늘리의 피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재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DNA 확인 사실을 설명했다. 미라는 몇 초간 허공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준석 씨가 죽었다고요? 눈물이 곧바로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저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입니까? 2007년 11월이요. 정확한 날짜는 아마 18일이었을 거예요. 강민재가 펜을 멈췄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날 소연이 학교에서 학예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해요. 미란의 설명에 따르면 준석은 그날 저녁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며칠 전 도박장에서 큰돈을 잃었고 오동철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집에 있으면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서울로 가서 숨어 지내겠다고 했다. 짐은 얼마나 챙겼습니까? 거의 안 챙겼어요. 옷 2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방은요? 검은색 스포츠 가방이요.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영주까지 가서 버스를 탄다고 했어요.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새벽에 혼자 나갔어요. 그 후 연락은요? 예치호음 몇 달은 가끔 왔습니다.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안정되면 우리도 서울로 부르겠다고요.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사장이라고만 했어요. 전화번호는요? 공중전화하거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강민재는 미란의 얼굴을 살폈다. 남편의 죽음을 방금 확인한 사람치고 그녀의 답변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문장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윤혜진이 물었다. 남편이 사라진 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미란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연락이 왔으니까요.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 언제입니까? 2008년 여름쯤이요. 그때도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미라는 손가락으로 종이컵 가장자리를 눌렀다. 집에 있던 돈도 다 가져갔거든요.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정도요. 저희가 반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서 인출했습니까? 현금으로 보관했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라는 잠깐 말을 멈췄다. 준석 씨가 빚쟁이들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강민재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자신이 버림받은 아내라고 말했다. 남편은 도박에 빠졌고 가족의 돈을 훔쳤으며 빚을 피해 달아났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홀로 버텨야 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다. 우물에서 발견된 유골에는 옷이나 가방이 없었다. 준석이 실제로 서울로 떠나던 도중 살해당했다면 스포츠 가방과 옷, 소지품 중 일부가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어야 했다. 반대로 집 안이나 가까운 장소에서 살해됐다면 누군가 그의 옷과 물건을 따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컸다. 강민재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남편분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3명의 이름을 말했다. 첫 번째는 오동철이었다. 준석 씨가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태규였다. 남편의 옛 여자친구 오빠예요. 준석 씨가 결혼한 뒤에도 계속 협박했어요. 자기 동생 인생을 망쳤다고요. 세 번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박장 남자들이었다.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검은 차를 타고 와서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3가지 모두 살인 동기가 될 수 있었다. 강민재는 오동철과 한태규의 이름을 적었다. 최근까지 남편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연락이 끊긴 뒤부터요. 그런데도 가족에게는 계속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미라는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그랬어요. 어머님은 준석 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미란의 손가락이 멈췄다. 네, 초반에는요.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박준석 씨가 직접 전화한 것이 확실합니까?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남편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강민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면담을 마친 뒤 두 형사는 카페를 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빠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윤혜진이 말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첫 질문이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재가 걸음을 멈췄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어디서 발견됐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우물이라고 말할 때까지요. 강민재는 다시 카페 안을 바라보았다. 미라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사팀은 박준석 명의의 은행 계좌, 통신기록, 버스 이용 내역을 조사했다. 2007년 11월 18일 이후 준석 명의로 사용된 신용카드는 한 건도 없었다. 은행 계좌에서도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 서울이나 영주행 버스표를 구매한 기록 역시 찾을 수 없었다. 휴대전화는 실종 다음 날 새벽까지 봉화군 하늘리 인근 기지국에 접속해 있었다. 서울로 떠났다는 남자의 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그의 집에서 반경 3km 아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미란이 말한 1,800만 원이었다. 박준석의 계좌에는 그런 금액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기록이 없었다. 부부가 실제로 현금을 보관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박준석이 사라진 지 사흘 뒤 서미란의 계좌에서 600만 원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어 있었다.
수취인은 최경수라는 남자였다. 대구에 살던 화물차 기사, 봉화군 하늘리에서 불과 한 마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다음 날 강민재는 박준석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를 다시 읽었다. 이정임은 아들이 사라진 뒤 3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박성호는 진술서를 읽다가 고개를 저었다. 준석이는 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평생 엄마야 라고 불렀어요. 화가 나도 술에 취해도 그랬습니다. 강민재는 통화 내용을 다시 바라보았다. 전화를 건 남자는 박준석의 가족관계와 빚을 알고 있었다.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는 알지 못했다. 그 전화는 살아있는 박준석이 건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컸다. 누군가 죽은 남자의 목소리를 빌려 그의 가족을 속이고 있었다. 강민재는 서미란의 진술서 첫 장을 펼쳤다. 남편이 서울로 떠났다고 주장한 여자, 남편이 가지고 갔다는 현금의 흔적은 없었다. 남편이 사라진 직후 다른 남자에게 거액을 송금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봉화의 지형을 잘 아는 화물차 기사였다. 강민재는 최경수라는 이름에 붉은색 선을 그었다. 수사는 이제 우물 밖으로 나와 박준석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박준석의 계좌에서 최경수라는 남자에게 6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그가 사라진 지 사흘 뒤였다. 송금 날짜는 2007년 11월 21일. 서미라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집에 있던 현금 1,800만 원을 모두 들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계좌에는 남편이 실종된 직후까지도 적지 않은 돈이 남아 있었다. 그중 일부가 최경수에게 넘어갔다. 강민재는 최경수의 주민등록 기록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1970년생, 당시 37살. 봉화군 하늘리에서 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월천리 출신이었다. 직업은 화물차 운전사. 2003년 이혼했으며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1명이 있었다. 이혼 후 아이는 최경수의 부모가 키웠다. 2007년 12월부터 주소지에서 생활한 흔적이 사라졌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전히 월천리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었고 휴대전화도 해지되었다. 운전면허 갱신 기록도 없었다. 마치 박준석이 사라진 시기와 맞춰 세상에서 모습을 감춘 것 같았다. 윤혜진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섬이라는 최경수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실종된 직후 600만 원을 보낸 남자인데요. 강민재는 최경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 작고 마른 체격, 한쪽으로 올라간 입꼬리. 첫인상은 평범했다. 그러나 경찰 기록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전력이 남아 있었다. 아내와 이혼하기 직전에는 가정폭력 신고도 2차례 접수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다. 먼저 다른 2사람부터 확인하지. 강민재가 말했다. 한태규와 오동철 말입니까? 서미란이 직접 이름을 댄 사람들이다.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 이름들을 먼저 꺼냈는지 알아야 해. 수사팀은 가장 먼저 한태규의 행적을 추적했다. 한태규는 박준석의 옛 연인 한유진의 친오빠였다. 젊은 시절부터 다혈질로 악명이 높았고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2005년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남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준석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준석이 한유진과 헤어진 뒤 서미란과 결혼하자 태규는 동생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2007년 여름에는
직접 하늘리까지 찾아와 준석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네가 우리 유진이 인생을 망쳤다. 마을 주민들은 태규가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네 다리부터 부러뜨리겠다. 협박은 구체적이었다. 폭력 전력도 있었고 박준석에 대한 감정도 깊었다. 게다가 태규는 봉화 출신이어서 퓨물의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민재와 윤혜진은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태규를 찾아갔다. 40이 넘은 그는 예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형사들을 보자마자 눈빛이 거칠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박준석 씨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태규의 턱이 굳었다. 그 인간이 왜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규는 잠시 말이 없었다.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언제 죽었는데요? 2007년 11월 무렵으로 추정합니다. 태규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다. 그 인간 죽기를 바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닙니다. 2007년 11월 18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걸 지금 나보고 기억하라고요. 기억나지 않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한태규는 조사 내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준석에게 협박 전화를 건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다. 내 동생이 그 인간 때문에 약까지 먹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붙잡아 놓고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바로 버렸어요. 그래 놓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죠.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까?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진짜 죽이는 건 다릅니다. 태규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리고 그날 나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2007년 11월 18일 한태규는 부산 사상구의 물류창고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당시 근무 일지와 임금 지급 기록이 남아 있었고 함께 일한 동료 3명도 그가 밤새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창고 입구에 오래된 CCTV 영상까지 보관되어 있었다. 영상 속 한태규는 오후 7시 42분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 날 오전 6시가 지나서야 밖으로 나왔다. 봉화까지 이동해 박준석을 살해하고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태규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조사 마지막에 그는 뜻밖의 말을 남겼다. 준석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이상한 놈이 받았습니다. 강민재가 돌아보았다. 이상한 남자요. 목소리는 준석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언제입니까? 2007년 겨울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유진이를 생각한 적도 없고 서울에서 새 인생을 살 거라고요. 박준석 씨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술에 취해서 목소리가 변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 진술은 박준석의 어머니가 받았던 의문의 전화와 일치했다. 누군가 박준석이 죽은 뒤에도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오동철이었다. 오동철은 영주 외곽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사채를 빌려주던 인물이었다. 박준석은 그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천만 원을 빚지고 있었다. 준석이 사라지기 전 오동철의 부하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되었다. 그들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내놔. 다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안 끝난다. 오동철은 수사팀의 연락을 받고도 처음에는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언급하고 나서야 변호사와 함께 봉화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두꺼운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박준석이 나한테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오동철은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4천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없습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는 오히려 박준석이 살아있다고 믿고 여러 지역의 사람을 풀어 찾았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그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자 그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박준석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작성한 메모, 서울의 건설 현장 명단, 사설 탐정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이 남아 있었다. 오동철은 죽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가 범인이라면 굳이 수년 동안 그런 흔적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물이었다. 수사관이 하늘리 폐물의 사진을 보여주자 오동철은 장소 자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후 통신 기록과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했지만 그가 범행 당시 봉화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오동철은 11월 18일 밤 대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업소, 종업원들의 진술도 일치했다. 서미란이 직접 지목한 2명의 남자는 모두 박준석을 미워했다. 둘 다 폭력적이었고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강민재는 수사실 벽에 붙은 인물 관계도를 바라보았다. 서미란의 사진에서 한태규와 오동철을 향해 붉은 선이 이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협박, 도박빚, 폭력 전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너무 완벽했다. 범인이 준비한 이야기처럼 보일 정도였다. 우리가 찾기를 바란 사람들입니다. 윤혜진이 말했다. 뭐가? 한태규와 오동철 말입니다. 서미란은 우리가 의심할 만한 이름만 정확히 골라줬어요. 강민재도 같은 생각이었다. 한태규의 협박은 실제로 존재했다. 오동철의 빚도 실제였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 진실의 일부만 잘라내어 살인사건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었다. 서미란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강민재가 말했다. 그리고 최경수를 찾는다. 수사팀은 최경수의 가족이 사는 월천리로 향했다. 마을 끝에 있는 낡은 슬레이트 집에는 그의 어머니 이복자가 살고 있었다. 강민재는 집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당에 서 있던 노파의 얼굴을 확인한 윤혜진이 먼저 알아차렸다. 우물에 왔던 사람입니다. 이복자는 유골이 발견된 날 현장에 찾아와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며 DNA 검사를 요청했던 첫 번째 노파였다. 당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주재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아들의 이름은 최경수였다. 강민재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노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왜 아들 이름을 거짓으로 말했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 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잘못 말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서 노파는 시선을 피했다. 최경수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2007년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까? 노파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네. 그런데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집을 자주 비우는 애였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소식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해줬습니다. 왜 아들의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질문에 노파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치마끈만 움켜쥐고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윤혜진은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젊은 최경수가 5살쯤 된 아들과 함께 서 있었다. 경수의 오른손에는 넓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3년 8월 21일. 강민재가 붕대에 관해 묻자 이복자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일하다 다친 겁니다. 어떻게 다쳤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박준석 씨를 알고 있었습니까? 노파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같은 동네 사람이니 알았겠죠.
서미란 씨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더 늦었다. 모릅니다. 강민재는 노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경찰이 돌아가려던 순간 마당에서 놀던 최경수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윤혜진에게 다가왔다. 12살이 된 아이였다. 아이는 할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살아있어요. 윤혜진이 걸음을 멈췄다. 어디 있는지 아니? 대구에 있어요. 언제 봤어? 가끔 밤에 와요. 최근에도 왔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왔어요. 할머니한테 우물에서 나온 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최경수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숨어 있었다. 수사팀은 최경수 명의의 금융거래를 다시 추적했다. 본인 명의 계좌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대구에 사는 한 남자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화물 운송비가 들어오고 있었다. 계좌 주인은 전구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은행 CCTV에 찍힌 얼굴은 최경수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대구에서 생활하던 장소가 서미란의 아파트에서 차로 15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 수사팀은 서미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녀는 아침이면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피부관리실에서 일한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미라는 자신의 차를 몰고 봉화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박준석과 함께 살았던 하늘리의 옛집이었다. 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다. 담장에는 덩굴이 뒤덮였고 마당에는 허리 높이까지 잡초가 자라 있었다. 미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잠시 후 회색 화물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주변을 살핀 뒤 뒷문으로 들어갔다. 윤혜진은 망원 렌즈로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최경수였다. 두 사람은 빈집 안에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조문을 나누는 사람들과 달랐다. 그들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차를 마셨고 몇 차례 웃기까지 했다. 어느 순간 미라는 경수의 손을 잡았다. 경수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박준석이 살해된 사실이 밝혀진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강민재는 더 기다리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경찰차가 마당에 들어서는 소리를 들은 최경수가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수는 부엌 뒤편의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밖을 지키던 형사 2명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다. 최경수 씨, 강민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경수는 도망치지 못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제가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준석 씨를 아십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 얼굴만 압니다. 서미란 씨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오래된 친구입니다. 강민재는 바닥에 깨진 찻잔과 나란히 놓인 2개의 방석을 바라보았다. 친구를 만나려고 신분까지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까? 그 말에 최경수의 웃음이 사라졌다. 뒤에 서 있던 서미란도 입을 다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윤혜진은 경수의 오른쪽 손목에서 오래된 흉터를 발견했다. 손목을 가로지르는 희고 두꺼운 흔적이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은 2007년 11월 박준석의 집 앞에서 회색 화물차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오른손에 천을 감고 있었다. 강민재는 두 사람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섬이라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는 남편 명의의 집이에요.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경찰의 방문보다 집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듯했다. 강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이 집에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겁니다. 미라는 현관 앞을 막아섰다.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저를 범인 취급하실 수는 없어요. 강민재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집 안쪽의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았다. 문이 반쯤 열린 안방 벽에는 검은 얼룩이 여러 개 번져 있었다. 붓으로 급하게 덧칠한 것처럼 벽과 천장의 색이 군데군데 달랐다. 미라는 강민재의 시선이 그곳에 닿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즉시 안방문을 닫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민재는 그때 처음으로 서미란의 얼굴에서 슬픔이 아닌 공포를 보았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박준석의 옛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3가지 이유가 적혔다. 박준석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집 주변에서 끊긴 점, 실종 직후 서미란이 최경수에게 돈을 송금한 점, 그리고 2사람이 수년 동안 신분과 관계를 숨긴 채 살아온 점. 영장은 다음 날 오전 발부되었다. 강민재는 감식반과 함께 다시 하늘리의 낡은 집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밀려 나왔다. 그 아래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철이 녹을 때 나는 것과 비슷한 비릿한 냄새였다. 윤혜진은 안방벽에 휴대용 감식등을 비추었다. 검은 페인트 아래에서 넓고 불규칙한 얼룩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뿐만이 아니었다. 천장에도 있었다.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부터 방문까지 이어지는 바닥 틈에도 검게 굳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윤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벽의 표면을 조금 긁어냈다. 검은 페인트 조각 아래에서 짙은 갈색의 얼룩이 드러났다. 팀장님, 강민재가 다가왔다. 윤혜진은 검사용 면봉을 얼룩에 문지른 뒤 시약을 떨어뜨렸다. 몇 초가 지나자 시약의 색이 변했다. 혈액 반응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주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강민재는 닫힌 창문과 검게 덧칠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우물은 박준석이 버려진 장소일 뿐이었다. 진짜 사건은 이 방에서 시작되었다. 윤혜진이 검은 페인트 아래에서 혈액 반응을 확인한 순간 낡은 안방의 공기가 달라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시골집의 평범한 방처럼 보였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다. 창틀에는 죽은 날벌레가 쌓였고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그러나 감식등이 켜지자 방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벽과 천장 문틀과 바닥 틈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흔적들이 푸른빛 속에 떠올랐다. 침대가 놓여 있었던 벽면에는 사람의 팔을 벌린 것보다 넓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얼룩의 중심은 짙었고 주변에는 작은 점들이 부채꼴로 퍼져 있었다. 천장에도 비슷한 형태의 자국이 여러 개 박혀 있었다. 윤혜진은 얼룩의 방향을 한참 살펴보다가 낮게 말했다. 한 번 흘린 피가 아닙니다. 강민재가 물었다. 무슨 뜻이지? 벽의 튄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생긴 흔적도 있고 몸을 세운 상태에서 생긴 흔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손전등을 움직였다. 여기 보세요. 침대 자리에서 방문까지 좁고 길게 이어진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피를 흘리며 기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일정한 강역으로 끊겨 있었다. 끌린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식반원 한 명이 말했다.
사람을 바닥에서 끌고 갔다면 옷이나 신체가 닿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강민재는 방 안에 서서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박준석은 이곳에서 공격당했다. 한두 번 맞고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침대 근처에서 피를 흘렸고 움직이거나 몸부림쳤다. 누군가는 그를 다시 붙잡았고 공격은 방 안 여러 위치에서 계속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시신은 문 밖으로 끌려 나갔다. 장판을 전부 걷어 강민재의 지시에 따라 감식반이 바닥을 뜯기 시작했다. 섬이라는 마당에 세워진 경찰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2명의 경찰관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최경수는 다른 차량 안에 분리된 채 앉아 있었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영장을 확인한 뒤에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안방 창문만 바라보았다. 장판 아래에서는 검게 변색된 나무 마루가 드러났다. 감식반원이 마루 틈에 씨약을 뿌리자 기다렸다는 듯 강한 반응이 나타났다. 피는 장판 표면에만 묻은 것이 아니었다. 틈을 타고 아래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윤혜진은 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한 부분에서 다른 곳과 다른 둔탁한 소리가 났다. 여기 뜯어봅시다. 마루판 하나를 들어 올리자 아래쪽에 얕은 빈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건과 비닐봉지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비닐봉지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남성용 은색 반지였다.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박준석과 서미란의 결혼 반지였다. 미라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서울로 떠날 당시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반지는 부부의 침실 바닥 밑에 숨겨져 있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검은색 셔츠의 단추였다. 가장자리 일부가 열에 녹아 있었다. 우물에서 발견된 탄화된 천 조각과 재질이 비슷했다. 세 번째 물건은 짧게 잘린 철사였다. 우물 안에서 발견된 것과 굵기와 꼬임 방식이 같았다. 감식반원들은 모든 물건을 각각 증거 봉투에 넣었다. 강민재는 마당으로 나가 미란 앞에 섰다. 이 반지 알아보십니까? 투명한 봉투 안에 결혼 반지를 본 순간 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다잡았다. 준석 씨 반지 같네요. 남편이 가져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두고 갔나 보죠. 방금 전 조사에서는 떠나던 날에도 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제가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철사도 잘못 기억한 겁니까? 강민재가 두 번째 증거 봉투를 들어보였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물에서 나온 철사와 같은 종류입니다. 시골집에 철사가 있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마루 및 비닐봉지 안에 결혼 반지와 함께 숨겨져 있는 철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미라는 시선을 돌렸다.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숨겼습니까? 준석 씨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반지를 바닥 밑에 숨기고 자기 피를 벽과 천장에 뿌린 다음 서울로 떠났다는 말입니까? 미란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감식 범위는 안방에서 집 전체로 확대되었다. 부엌의 배수구에서는 혈액 성분이 검출되었다. 뒤뜰 수도꼭지와 창고 바닥에서도 오래된 혈흔 반응이 나왔다. 창고 구석에는 자루와 비료 포대가 쌓여 있었다. 그 아래에서 머리 부분이 사각형인 낡은 철제 망치가 발견되었다. 망치 표면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손잡이는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지만 금속 부분에는 녹이 거의 없었다. 누군가 강한 세척제와 소를 사용해 여러 차례 닦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윤혜진은 손잡이 끝에 끼어 있는 미세한 검은 물질을 채취했다. 이건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손잡이 틈에서는 굳은 혈액과
피부 조직 일부가 발견되었다. 혈액의 DNA는 박준석과 일치했다. 손잡이에서는 최경수의 피부세포도 검출되었다. 망치머리의 모서리 간격은 박준석의 두개골에 남은 함몰 흔적과 거의 일치했다. 강민재는 감정 결과를 받아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최경수가 박준석을 공격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안의 흔적은 한 사람만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침대 왼쪽 기둥에서는 밧줄이 마찰한 자국이 발견되었다. 오른쪽 기둥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양손이 묶였을 가능성이 컸다. 침대 아래에서는 작은 흰색 알약 조각도 나왔다. 성분 분석 결과 강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준석이 사라진 당시 미라는 불면증 치료를 이유로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고 있었다. 윤혜진은 약 봉투와 처방 기록을 책상 위에 놓았다. 우발적인 싸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을 먹이고 묶었다면 계획 범죄지. 강민재가 말했다. 문제는 누가 먼저 계획했느냐야. 해가 질 무렵 경찰은 서미란과 최경수를 정식으로 긴급 체포했다. 차에 오르기 전 미라는 집을 향해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바라본 곳은 안방도, 결혼 반지가 발견된 바닥도 아니었다. 뒤뜰의 작은 창고였다. 강민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창고를 다시 확인해 밤까지 이어진 수색에서 감식반은 창고 벽 뒤에 숨겨진 종이 봉투 하나를 찾아냈다. 봉투 안에는 2007년 11월에 구입한 물건들의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검은색 유성 페인트 3통, 공업용 세척제, 두꺼운 고무장갑, 철사 2묶음, 휘발유 40리터. 영수증의 날짜는 범행 전날인 11월 17일과 범행 다음 날인 11월 19일로 나뉘어 있었다. 구매자는 현금으로 계산했지만 철물점 주인은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 서미란을 기억했다. 여자가 혼자 왔습니다. 그는 진술했다. 페인트가 잘 지워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벽에 기름이 묻었다고 했어요. 휘발유는 누가 샀습니까? 다음 날 남자가 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최경수였다. 서미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도 삭제된 검색 기록이 복원되었다. 검색은 범행 약 3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우발적인 살인의 목격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박준석이 사라지기 전부터 죽음과 흔적 제거 방법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미라는 조사실에서도 끝까지 침묵했다. 그녀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반면 최경수는 체포 직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손톱을 뜯고 다리를 계속 흔들었다. 형사가 문을 열 때마다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날 밤 강민재는 최경수에게 망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당신 DNA가 나왔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예전에 그 집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박준석의 피도 나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두개골의 상처와 망치 모서리가 일치합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섬이라는 당신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할 겁니다. 강민재가 일부러 말했다. 최경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란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 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는 자기만 살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할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경수는 입을 다물었다. 강민재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남겨둔 채 조사실을 나왔다. 체포 이틀째 밤 서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팀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변호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강민재를 불렀다. 조사실에 들어온 강민재에게 미라는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사실을 말한다면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강민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미라는 양손을 깍지 낀 채 말을 이어갔다. 그날 준석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저를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수면제는요? 제가 먹으려고 처방받은 겁니다. 준석 씨가 술에 취해 제 약까지 삼켰어요. 최경수는 왜 왔습니까? 제가 무서워서 불렀어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습니까?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날도 만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끝난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준석이 경수를 보자마자 창고에서 나무 몽둥이를 가져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였고 경수가 몽둥이를 빼앗아 준석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었다. 한 번 때린 줄 알았어요. 미란이 목소리를 떨었다. 그런데 준석 씨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경수 씨가 계속 때렸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정말이에요. 피해자는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건 경수 씨가 한 일이에요. 당신이 검색한 기록은요? 경수 씨가 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철물점에서 페인트를 산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이 시켰어요.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경수 씨가 훼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서워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한 사람은요? 경수 씨가 시켰습니다. 모든 책임은 최경수에게 향하고 있었다. 미라는 자신을 폭력적인 남편과 잔혹한 내연남 사이에 갇힌 피해자로 묘사했다. 하지만 강민재는 그녀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직 시신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라는 계속해서 경수가 시신을 잘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녀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강민재가 질문하려는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다. 윤혜진이 들어와 그의 귀에 낮게 말했다. 최경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해? 자기가 박준석을 죽인 건 인정했습니다. 강민재가 미란을 바라보았다. 미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윤혜진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살인을 계획한 사람은 전부 서미란이었다고 합니다. 옆 조사실에서 최경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서미란이 남편의 술과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다. 그녀가 철사를 준비했다. 그녀가 경수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잠든 남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끝내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강민재는 두 조사실 사이의 좁은 복도에 섰다. 한쪽에는 남편에게 학대당했고 내연남에게 협박당했다는 여자. 다른 쪽에는 사랑하는 여자의 계획에 끌려 들어갔다는 남자. 둘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준석의 피로 뒤덮였던 방은 말이 없었다. 침대 기둥의 마찰 자국과 수면제 조각, 검은 페인트와 결혼 반지, 우물에서 나온 철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민재는 최경수의 조사실 문을 열었다. 경수는 식은땀에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처음부터 말해 보십시오. 강민재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2007년 11월 18일 밤 서미란이 당신에게 무슨 연락을 했습니까? 최경수는 맞은편의 검은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 너머의 미란이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한참 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미란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경수는 두 눈을 감았다. 준석이가 잠들었으니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최경수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사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차가운 빛을 떨어뜨렸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끊임없이 떨렸다. 강민재는 재촉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두려운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경수 역시 지금 그날 밤을 다시 보고 있을 것이었다. 2007년 11월 18일 봉화군 하늘리에는 오후부터 찬비가 내렸다. 산 위에서 내려온 안개가 마을 전체를 덮었고 저녁 7시가 지나자 농로에서는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집은 일찍 불을 껐다. 비닐하우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어둠 속에서 간간히 이어졌다. 서미라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감자조림이 식탁에 올랐다. 남편 박준석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준석은 밤 8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돌아왔다. 낡은 점퍼에서는 술과 담배 냄새가 났다. 그는 며칠째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상태였고 오동철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미란에게 물었다. 돈 어디 뒀어? 무슨 돈? 장롱 안에 있던 돈. 당신이 또 가져갔잖아. 준석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충격에 국그릇이 흔들렸고 숟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방 안에서 숙제를 하던 딸 소연이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보았다. 미라는 아이를 발견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이 장면은 이후 미란이 자신을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린 피해자로 주장할 때 반복해서 사용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날 저녁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다고 보았다. 준석이 집에 돌아오기 전 미라는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곱게 갈아 된장찌개와 술병에 섞었다. 약의 양은 정상적인 복용량을 훨씬 넘었다. 준석은 아내가 오랜만에 술상을 차려놓은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막걸리를 연달아 마셨고 찌개를 몇 숟가락 떠먹었다. 10여 분이 지나자 그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다. 술이 왜 이렇게 세지? 준석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라는 맞은편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피곤해서 그래. 준석은 일어나려다가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듯 미란을 올려다 보았다. 너, 뭘 넣었어?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석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그녀는 먼저 딸의 방문을 확인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술에 취했으니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잠든 딸을 업어 뒷집에 사는 노인에게 맡겼다. 아이가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병원에 다녀올게요. 미라는 그렇게 거짓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준석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과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미라는 창고에서 준비해둔 철사를 가져왔다. 남편의 양손을 침대 기둥에 묶고 발목도 따로 고정했다. 준석은 희미한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다. 미라는 그의 점퍼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밤 10시 23분, 최경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잠시 후 두 번째 문자를 보냈다. 경수는 조사실에서 이 두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영주에서 화물을 내려놓고 봉화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란의 문자를 본 순간 갓길에 차를 세웠다고 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경수가 말했다. 정말입니까? 강민재가 묻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문자로 받으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왜 갔습니까?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재는 그의 앞에 아들의 사진을 놓았다.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2003년 박준석이 경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을 때 다친 아이였다.
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인간이 내 아들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경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석이 미란을 반복해서 폭행했고 자신과의 관계를 알고 난 뒤에는 그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란은 전화할 때마다 울었다. 준석이 살아있는 한 자신은 평생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란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고요. 경수는 집 창고에서 쇠망치를 챙겨 회색 화물차에 올랐다. 안개와 비 때문에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 그는 번호판에 진흙을 발랐고 하늘리로 들어가는 큰 길을 피해 과수원 사이 농로를 이용했다. 밤 11시 10분경 경수의 차가 박준석의 집 뒤편에 도착했다. 미라는 뒷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간 경수는 침대에 묶여있는 준석을 보았다. 준석은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양손에 감긴 철사를 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손목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경수는 문 앞에서 멈췄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다. 지금 돌아가면 끝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돼. 그러면 당신 아들 일부터 다 말할 거야. 경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와 과거의 폭력 사건을 이용해 그를 묶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경수가 물러날 경우 자신만 피해자인 척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침대 위에서 준석이 눈을 떴다. 그는 경수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너였냐? 약에 취한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준석은 미란과 경수를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의 표정과 자신의 손목에 감긴 철사를 확인한 순간 상황을 이해했다. 미란아, 그가 아내를 불렀다. 이것부터 풀어. 미란은 침대 끝에 앉았다. 당신은 늘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당신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면 되는 일이야. 준석은 처음에는 화를 냈다. 경수에게 욕설을 퍼붓고 철사를 끊으려 몸을 뒤틀었다. 침대가 크게 흔들렸고 철제 프레임이 바닥을 긁었다. 그러나 약기운 때문에 그의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라는 남편이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숨겨온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미 돈을 경수의 계좌로 옮겼다고 말했다. 서울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준비도 끝났다고 했다. 한태규와 오동철을 경찰이 의심하도록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흘렸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준석은 그제야 이것이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소연이는? 그가 물었다. 미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아이한테는 아빠가 가족을 버렸다고 할 거야. 걔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먼저 버린 거야. 준석은 계속해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살려달라는 말보다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다. 그 순간 경수가 들고 있던 망치가 흔들렸다.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못하겠다. 미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나가면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부터 다 말할 거야. 미란아, 당신도 준석이가 살아있으면 끝이라는 거 알잖아. 그녀는 경수의 손에 망치를 다시 쥐어주었다. 당신 아들 손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야. 준석이 몸을 일으키려 했다. 철사가 침대 기둥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경수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첫 번째 공격은 준석의 어깨와 머리 사이에 빗나갔다. 망치가 침대 프레임을 때리며 둔탁한 금속음이 났다. 준석이 몸을 비틀었다. 두 번째 공격은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벽에 작은 핏방울이 튀었다. 준석의 몸이 축 늘어졌지만 그는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다. 입술이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경수는 망치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때 미란이 말했다.
살아있어. 경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만하자. 살아있으면 우리를 신고할 거야. 이미 죽어가고 있어. 확실히 해. 미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경수는 다시 망치를 들었다. 공격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벽과 천장에 흔적이 늘어났다. 침대 기둥이 흔들렸고 장판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준석은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라는 남편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다. 아직 있어. 그녀는 창고에서 가져온 굵은 비닐끈을 경수에게 건넸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라는 직접 준석의 목에 끈을 감았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끈을 잡아당겼다. 몇 분 뒤 방 안에는 빗소리만 남았다. 경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망치는 침대 아래로 굴러 들어가 있었다. 미라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울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준석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는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경수가 물었다. 미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둔 검은 비닐과 자루, 작업용 장갑을 꺼냈다. 두 사람은 준석의 시신을 욕실로 옮겼다. 그러나 몸이 굳기 시작하자 그대로 운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라는 부엌에서 칼과 톱을 가져왔다. 경수는 처음에는 거부했다. 차에 그냥 싣자. 검문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도 안 볼 거야. 한 번 실수해서 여기까지 왔어. 또 실수할 거야. 미라는 시신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작업은 대부분 경수가 했지만 미란 역시 옆에서 자루를 잡고 바닥을 닦았다. 혈흔이 벽과 천장까지 튄 이유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격렬한 공격과 이동 때문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자루들을 화물차에 실었다. 목적지는 산 아래쪽에 버려진 고추 비닐하우스였다. 그곳에는 예전에 농업 폐기물을 태우던 작은 소각장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집이 없었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연기가 올라와도 눈에 띄지 않았다. 경수는 시신이 담긴 자루를 소각장 안에 넣었다. 미라는 휘발유를 부었다. 불길은 처음에는 낮게 흔들리다가 곧 검은 연기를 뿜으며 치솟았다. 젖은 비닐과 천이 타는 냄새가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불이 꺼질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뜨기 직전 불길 속에는 검게 탄 뼈가 남아 있었다. 경수는 망치와 삽을 이용해 큰 뼈를 부셨다. 미라는 남은 조각과 재를 비료포대에 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어디에 버리지? 경수가 묻자 미라는 북쪽 상이슬을 가리켰다. 옛날 우물. 거기 아직 있어? 아무도 안 가. 두 사람은 동이 트기 전에 표물에 도착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우물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경수는 자루를 하나씩 들어 검은 구멍 속으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깊은 곳에서 울렸다. 마지막 자루에는 준석의 두개골과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미라는 반지를 자루에서 다시 꺼냈다. 그건 왜? 이건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우물의 모든 것을 버린 뒤 두 사람은 썩은 나무판을 다시 덮고 주변의 발자국을 흙과 낙엽으로 지웠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벽과 천장의 피를 닦았지만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검은 유성 페인트와 먹물을 섞어 흔적 위를 덧칠했다. 결혼 반지와 철사, 탄 흔적이 남은 단추는 비닐봉지에 넣어 마루 밑에 숨겼다. 경수는 망치를 창고에 넣었다. 완전히 버리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다는 미란의 판단이었다. 아침 8시 미란은 이웃집에서 딸을 데려왔다.
소연이 아버지를 찾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서울에 일하러 갔어. 그날부터 거짓말은 현실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시어머니에게 준석이 빚쟁이를 피해 서울로 갔다고 말했다. 경수는 준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짧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준석의 말투를 흉내내기 위해 여러 번 연습했다. 통화는 항상 1분 안에 끝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돈 벌면 돌아가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준석이 평생 어머니를 부르던 방식까지는 알지 못했다. 준석은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늘 엄마야라고 불렀다. 그 사소한 실수가 3년 뒤 두 사람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최경수의 진술이 끝났을 때 새벽 3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강민재는 녹음기를 끄지 않았다. 서미란이 직접 박준석 씨를 공격했습니까? 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목을 조를 때 같이 잡았습니다. 망치는요? 처음에는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준석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미란이가 망치를 집었습니다. 강민재의 시선이 굳었다. 몇 번 때렸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십시오. 경수는 두 눈을 감았다. 제가 멈춘 뒤에도 그 여자가 계속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 이 진술을 전달받은 섬이라는 곧바로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었다. 책상을 밀치며 경수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가 남편을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강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미 박준석의 휴대전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기는 시신과 함께 버려지지 않았다. 미란과 경수가 가족을 속이는 데 사용한 뒤 산속에 묻었지만 최경수의 진술을 토대로 찾아낸 것이었다. 습기와 흙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손상돼 있었다. 그러나 기술팀은 삭제된 음성 파일 하나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 생성 시각은 2007년 11월 18일 밤 10시 41분. 재생 시간은 47초였다. 휴대전화의 음성 메모 기능이 실수로 켜지면서 녹음된 것으로 보였다. 파일 초반에는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약에 취한 박준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돼 있었다. 미란아, 네가 약 넣었지? 잠시 후 서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또렷했다.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최경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말 해야 해? 마지막으로 미란이 대답했다. 망치 가져왔으면 끝내. 47초짜리 녹음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면제, 계획, 최경수의 도착과 미란의 지시가 모두 담겨 있었다. 강민재는 조사실 책상 위에 작은 스피커를 올려놓았다. 맞은편에는 서미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죽은 박준석의 목소리가 3년 만에 방 안에 울렸다. 녹음이 끝났을 때 미란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스피커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다. 경수 씨가 전부 말했나요? 강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녹음이 끝난 뒤에도 섬이라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스피커에서는 이미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그 검은 기계를 바라보았다. 미란아, 네가 약 넣었지? 박준석의 쉰 목소리는 47초짜리 파일 안에서만 살아있었다. 그 뒤에 이어진 서미란의 대답은 너무도 차분했다. 이제 알았어. 그리고 최경수가 집 안으로 들어온 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린 지시까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다.
망치 가져왔으면 끝내. 강민재는 녹음기를 끄지 않았다. 우발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술에 취해 먼저 공격했고 최경수가 자신을 지키려다 망치를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양손을 맞잡은 채 오른쪽 엄지손톱으로 왼손 피부를 긁고 있었다. 하지만 박준석 씨는 약에 취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경수는 당신의 문자를 받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문자는 복원됐습니다. 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민재는 증거 사진을 한 장씩 책상 위에 놓았다. 수면제를 갈아 넣었던 그릇, 침대 기둥에 남은 철사 자국, 범행 전에 구입한 장갑과 세척제, 휘발유 영수증,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색 기록, 박준석의 피가 묻은 망치, 그리고 마루 밑에서 나온 결혼 반지. 이 모든 걸 최경수가 혼자 준비했다는 겁니까? 미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당신 몰래 컴퓨터를 사용하고 당신 대신 철물점에 가고 당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당신 집에서 사람을 죽이고 당신에게 벽에 피까지 칠하게 했습니까? 강민재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당신 목소리가 녹음돼 있습니까?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미라는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먼저 말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무엇이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사형은 피할 수 있냐고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강민재는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았다. 섬이라는 남편의 죽음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딸에게 남겨질 상처도 시어머니가 아들의 목소리라고 믿으며 가짜 전화를 받은 세월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이었다. 강민재는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형량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만 지금부터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적셨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석 씨가 먼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말이 그녀의 첫 번째 자백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말이라기보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시작에 가까웠다. 미라는 결혼 초부터 박준석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준석은 서울에서 돈을 벌었고 집안 어른들은 그가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미란 역시 그가 자신을 가난한 시골에서 꺼내줄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준석은 옛 연인 한유진을 잊지 못했다. 술에 취하면 유진의 이름을 불렀고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했다. 건설 현장에서 다친 뒤에는 일자리마저 잃었다. 도박에 빠지면서 집안의 돈을 탕진했고 미란이 따지면 폭력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정말 참고 살려고 했어요. 미란이 말했다. 소연이도 있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무서웠으니까. 최경수를 만난 것은 읍내 식당에서 일하던 시기였다. 그는 밤늦게 일을 마친 미란을 화물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준석과 달리 그녀의 말을 오래 들어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하지만 미란에게 최경수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최경수 씨를 사랑했습니까? 강민재가 묻자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2003년 준석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준석은 경수의 집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수의 어린 아들이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사건은 돈으로 조용히 해결됐지만 경수의 마음에는 깊은 원한이 남았다. 미라는 그 원한을 오랫동안 이용했다. 준석에게 맞을 때마다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의 다친 손을 떠올리게 했다. 준석이 살아있는 한 자신들은 절대 함께 살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술에 취해 산길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도박빚 때문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2007년 가을부터 말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미라는 남편이 사라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이유들을 정리했다. 도박 빚이 있었다. 오동철에게 협박받았다. 옛 연인의 오빠 한태규와 원한이 있었다. 서울로 도망갈 계획이라는 말도 주변에 미리 흘렸다. 박준석이 실종되면 경찰은 자연스럽게 그 세 방향을 조사할 것이었다. 그래서 한태규 씨와 오동철 씨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준석 씨를 미워했으니까요. 범인으로 몰려도 상관없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녀의 대답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진짜 계획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 미라는 인터넷에서 혈흔을 제거하는 방법과 뼈가 불에 타는 온도를 검색했다. 하늘리 주변의 폐가와 버려진 우물 위치를 조사했다. 북쪽 상이슬계 도루물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러 갔던 곳이었다. 수도가 들어온 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근처에 살던 주민들마저 대부분 도시로 떠났다. 그녀는 그곳이라면 무엇을 버려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라는 남편 명의로 남아있던 사고 보상금 일부와 가족의 저축을 빼돌려 경수에게 보냈다. 범행 후 두 사람이 대구로 떠나 새로 살기 위한 돈이었다. 그러나 최경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을 주저했다. 그래서 미라는 그를 몰아붙였다. 그들의 불륜을 준석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과거 아들의 손가락 사건까지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경수가 도망칠 길을 없앤 뒤에야 범행 날짜를 정했다. 2007년 11월 18일,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은 밤, 준석이 도박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딸을 이웃집에 맡길 이유까지 계산된 날이었다. 최경수 씨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미라는 시선을 내렸다. 집에 있는 칼을 쓰면 흔적이 많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망치는 흔적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불에 태우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강민재는 그녀가 인간의 죽음을 집안 청소처럼 설명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박준석 씨가 첫 번째 공격으로 죽지 않았죠. 네. 최경수 씨는 멈추려고 했습니다. 미란의 입술이 굳었다. 그 사람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계속하라고 했습니까? 준석 씨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당신이 직접 망치를 들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처음에는 최경수가 모든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망치 손잡이에서 그녀의 미세한 피부세포가 발견됐다는 말을 듣자 결국 인정했다. 경수가 멈춘 뒤 준석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딸의 이름을 불렀다. 미라는 침대 아래에 떨어진 망치를 주었다. 그리고 남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공격했다. 몇 번입니까? 모릅니다. 법의관은 최소 7번 이상의 충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세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동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끝났습니까? 제 인생을 망치던 일이요. 강민재는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그녀는 준석이 죽은 후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최경수가 시신을 나누는 동안 비닐과 자루를 준비했다. 욕실과 방바닥을 닦았고 피 묻은 옷과 수건을 따로 태웠다.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약해질 때는 직접 휘발유를 더 부었다. 완전히 타지 않은 뼈를 본 뒤에는 경수에게 더 잘게 부수라고 지시했다. 우물에 던질 때 결혼반지만은 따로 가져왔다. 강민재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했다. 우물에서 반지가 나오면 신원이 너무 빨리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 마루 밑에 숨겼습니까? 나중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반지와 철사, 불에 탄 단추를 비닐봉지에 넣어 남편이 죽은 방 아래에 감췄다. 그 물건들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통제한 비밀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것인지는 그녀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바로 함께 살지 않았다. 갑자기 사라지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라는 딸과 함께 한동안 봉화에 남았다. 경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해 대구에서 화물 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몇 달 간격으로 만났다. 박준석의 어머니에게 전화할 필요가 있을 때면 경수가 죽은 남자의 말투를 연습했다. 미라는 옆에서 해야 할 말을 종이에 적어주었다. 통화는 짧게 끝냈다. 누구도 자세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으며 위치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어머니 이정김은 죽기 직전까지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민재가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말한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새벽 서미란의 진술서는 수십 장을 넘어갔다. 그녀는 범행 계획과 살해, 시신 훼손, 소각, 유기, 가짜 전화까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 가지는 부인했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진술을 마친 그녀가 말했다.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강민재는 녹음기를 끄며 대답했다. 박준석 씨도 살려고 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서미란과 최경수를 살인, 사체 송회,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2011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는 하늘리 주민들과 박준석의 형 박성호가 참석했다. 피고인석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최경수는 공판 내내 고개를 숙였고 서미라는 판사의 말을 정면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면제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를 침대에 묶은 점, 범행 전 시신 처리 방법을 검색한 점, 살해 후 오랜 기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점을 근거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공격을 계속했고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태운 행위를 중대하게 보았다. 직접적인 공격과 시신 처리를 주도한 최경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남편에게 약물을 먹인 뒤 최경수를 끌어들인 서미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최경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교도관의 부축을 받았다. 서미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법정을 나가기 직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딸 박소연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13살이 된 소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다. 아이의 손에는 아버지 박준석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려 있었다. 미라는 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교도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박성호는 재판이 끝난 뒤 동생의 유고를 선산에 안장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 준석은 살아있을 때 도박과 폭력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그를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가 침대에 묶여 죽고 자신의 이름까지 빼앗긴 채 우물 속에 버려질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봉화군은 문제의 폐물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다. 물을 모두 퍼내고 바닥에 남은 유골 조각과
재를 다시 수습했다. 그 후 우물 내부를 자갈과 흙으로 채우고 입구에는 두꺼운 콘크리트를 부었다. 작업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도 밝혀졌다. 우물물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기름 성분과 연소 부산물이 검출됐다. 그것들은 주변 지하수와 흙으로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2010년 봄과 여름 우물 근처의 감자와 사과나무가 이유 없이 말라 가기 시작한 것도 그 영향일 가능성이 컸다. 서미란과 최경수는 불과 기름으로 모든 흔적을 없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우물에 버린 재와 연료는 물속에 남았다. 오염된 물은 땅으로 퍼졌고 땅은 작물을 죽였다. 작물이 시들자 김동수는 물을 찾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나무판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이 감추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결국 수년 뒤 그들의 범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었다. 우물이 메워진 날 박성호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 작은 나무패 하나를 입구 옆에 세웠다. 거기에는 동생의 이름과 생몰 연도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하늘리의 밭과 산길은 빗물에 젖었지만 콘크리트로 막힌 우물 안으로는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다. 누구도 오랫동안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된 마을에서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면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죽은 사람은 전화로 가족을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 피는 페인트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리 깊은 우물이라도 사람의 죄까지 영원히 삼켜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였다.